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재물은 타고난 여종, 숨겨진 비밀,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서 하루길을 떨어진 곳에 상주 심대감의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번성한 가문 중 하나였던 심대감의 집은 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수많은 행랑채가 줄지어 서 있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그 바쁜 풍경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심하연, 20살 된 처녀로 이 집에서는 여종의 신분으로 불리고 있었지요. 하연의 하루는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새벽달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고 부엌길을 거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소박한 무명 치마를 입고 헝겊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어도 하연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빛과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 이 소녀의 작은 손과 겸손한 마음이 큰 기적을 불러올 것임을 세상은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연아, 또 꿈을 거리고 있느냐? 어서 안채로 찬물을 가져다 드려라.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종이 하연을 재촉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물동이를 들어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채 마루에서는 이 집의 아기씨라 불리는 시운채가 어머니 옥란과 함께 앉아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지요. 어머님, 요새 저 여종이 영 거슬립니다. 눈에 넘치게 얼굴이 곱다 하여 장터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20살의 윤채는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늘 불만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하연을 볼 때면 눈빛이 차갑게 변하곤 했지요. 그러게 말이다. 전현이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그런 기색을 부리는지 모르겠구나. 옥란은 젊은 시절 기녀 출신답게 여전히 요염한 미모를 자랑했지만 하연을 바라보는 눈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연은 물동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여종의 신분으로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지요. 찬물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리 물러가거라. 보기만 해도 눈이 거슬린다. 윤채의 차가운 목소리에 하연은 깊이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런 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옥란의 눈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점심때가 되자 하연은 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집안에서 필요한 채소와 생선을 사러 가는 일이었지요.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하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 심대감 여종이 왔구나. 저 처녀 볼 때마다 신기하다. 어찌 여종 주제에 저리 단아한 품새를 지녔을까? 얼굴도 곱건이와 걸음거리며 손짓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더라. 그러게 말일세. 저런 기품은 타고나는 것인데 참 귀한 일이지. 하연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민망하여 고개를 더욱 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모르게 다른 여종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히 여종 주제에 장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구나. 뒤돌아보니 윤채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윤채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심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아기씨, 부엌에서 시켜서 장을 보러 온 것뿐입니다. 하연이 황급히 절을 올렸지만 윤채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내 얘기로 떠들썩하더라. 여종 주제에 감히 주목받으려 하다니 얼마나 가당찮은 일이냐. 그러더니 윤채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하연을 둘러싸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아기씨,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조용히? 네가 조용히 지낸다고? 윤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여종이 분수를 모르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거라. 하인 중 하나가 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연이 비틀거리며 바구니를 떨어뜨리자 온갖 채소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지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끌찼지만 감히 양반과 아기씨의 일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네가 받을 마땅한 벌이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거라. 윤채가 차갑게 말하며 돌아서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터저편에서 위풍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관복을 입은 젊은 사내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고을의 포졸 강희현이었습니다. 26대, 나이치곤 의젓한 풍채를 지닌 이현은 장터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고 이쪽으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 이리 시끄러우냐? 이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채는 갑작스런 관리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집안 여종을 훈계하는 것 뿐입니다. 이현은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채소를 줍고 있는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소술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단아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품격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요. 훈계라고 하지만 장터에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구나. 이연의 말에 윤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관리인지라 함부로 대꾸할 수는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채는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하인들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그제야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채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지요. 괜찮냐? 이연이 하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이현은 하연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며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별일 아닙니다. 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또렷하고 품위가 있어 이연은 더욱 신기한 기분이 들었지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하연은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채와 옥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감히 관리 앞에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다니 정말 가당찮구나. 옥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연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지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작은 행랑채에서 홀로 누워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그 포졸의 따뜻한 눈길이 자꾸만 생각났지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그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하연의 마음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하연은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빌었지요. 언젠가는 이 억울한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를. 하지만 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과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운명의 반전을 말이지요. 그날 밤 강희현은 관아의 숙소에서 좀처럼 잠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장터에서 만난 그 여종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분명 천한 신분의 여종이라 했건만 그 눈빛과 자세에서는 도저히 그런 출생을 믿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연은 본래 몰락한 선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공부에 뛰어났고 무예 또한 남달랐지만 세상의 부정과 분리를 목도하며 과거 길을 포기하고 포졸의 길을 택했지요.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연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은 일찍 일어나 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장터 순찰을 도는 날이었거든요. 한편 심대감댁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윤채가 옥난에게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일렀고 옥난은 크게 분노했던 것이지요. 전현이 감히 관리 앞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다니. 옥나는 방안을 이리저리 거니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연의 존재 자체가 늘 불안했던 차에 이제는 관가와까지 엮이게 된 것이 못마땅했지요. 어머님, 저 여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뭔가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윤채 역시 어젯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연이 포졸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며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그래, 오늘 전현을 장터에 보내되 네가 직접 따라가서 단단히 혼을 내어라. 옥난의 차가운 명령에 윤채는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옷이 무렵 하연은 다시 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윤채가 하인셋을 데리고 따라 나섰지요. 장터에 도착한 하연은 어제와 같이 조용히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유독 따가웠지요. 저 처녀가 어제 심대감 아기 씨에게 혼이 난 여종이라더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종 같지가 않음새를 보게나. 하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조심스럽게 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 있었구나. 뒤돌아보니 윤채가 하인들과 함께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깜짝 놀라며 급히 절을 올렸지요. 아기씨, 어찌 이곳까지? 네가 어제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다고 들었다. 오늘은 제대로 혼을 내주겠다. 윤채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도 더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하연을 둘러싸자 장터의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아기씨, 제가 무슨 잘못을 입 다물어라. 여종 주제에 감히 변명을 하느냐. 윤채가 소리를 지르자 하인 중 하나가 하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연이 비틀거리며 땅에 무릎을 꿇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거기서 그만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강희현이었지요. 그는 관복을 단정히 입고 칼을 찬 채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장터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윤채를 향했습니다. 윤채는 어제 일이 떠올라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이는 저희 집안의 사사로운 일입니다. 장터는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장사를 해야 할 곳이다. 아무리 집안일이라 해도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내가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연의 말에는 분명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이 저희 집안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무엇을 어찌했다는 것이냐? 이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대답했지요. 그저 여종의 분수를 넘어선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이연의 연이은 질문에 윤채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연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연은 하연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연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괜찮냐? 이연의 따뜻한 음성에 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지요. 하연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고 이연은 그 맑은 눈동자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이연이 윤채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장터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킨다면 관에서 직접 처리하겠다. 이연의 단호한 태도에 윤채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분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났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나자 이연은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익숙한 일이라. 하연이 쓸쓸하게 대답하자 이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심하연이라 합니다. 하연, 좋은 이름이구나. 이연은 그 이름을 되뇌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관아에 알리거라. 비록 신분이 미처하다 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연의 말에 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다. 법 앞에서는 모든 백성이 동등하다. 이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하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하연은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옥난과 윤채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연의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연은 다시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눈물 젖은 눈동자가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분명히 처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대감과 하연에 대해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지요. 그날 밤 심대감 안채에서는 옥난이 홀로 촛불을 켜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채가 장터에서 또다시 그 포졸에게 제지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옥난은 원래 한양에 이름난 기녀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 아름다운 용모와 재주로 수많은 양반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기녀들에게 밀려날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때 만난 것이 바로 심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의 정실 부인이 병약했던 터라 옥란은 교묘한 수단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첩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란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심대감의 첫째 부인에게서 딸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 옥란도 몰래 아이를 낳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대감의 핏줄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사생아였습니다. 정실 부인은 난산 끝에 딸을 낳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그 혼란 틈에 옥나는 산파를 매수하여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신의 사생아는 죽은 정실 부인의 딸로 둔갑시키고 진짜 정실 부인의 딸은 죽은 것으로 속여 여종의 딸로 키우게 한 것이었지요. 그래야만 자신의 지위와 사생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벌써 20해가 되었구나. 옥나는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그 비밀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지만 하연이 자랄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여종의 옷을 입히고 천한 일을 시켜도 타고난 기품은 감출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일은 아침. 옥나는 윤채를 불러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채야, 저 여종 하연이 요새 너무 눈에 띄고 있지 않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자꾸 전연 얘기를 하더군요. 윤채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관아의 포졸까지 전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구나. 저 여종이 내 복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제 복을 빼앗는다니요? 사람들이 전연을 보고 천한 신분이 아니라고 수군거린다. 만약 누군가 전의 출생에 의문을 품는다면 어찌 되겠느냐. 옥난의 말에 윤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연을 이 집에서 멀리 보내야 한다. 아예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말이다. 옥난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옥난은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을 몰래 먼 곳의 기방에 팔아넘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침 옛 기녀 시절의 인맥을 통해 멀리 평안도 지방의 한 기방에서 젊은 여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벽하다. 평안도라면 아무리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옥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하연은 이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이 집안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옥난과 윤채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져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하연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윤채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네 운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윤채의 물음에 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여종은 여종답게 살아야 하는 법이다. 감히 분수를 넘보려 하지 마라. 아기씨, 저는 항상 분수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윤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지요. 앞으로 더욱 조심하거라. 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잊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윤채는 돌아섰습니다. 하연은 그런 윤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 후 옥나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안도의 기방 주인과 은밀히 연락을 취하여 하연을 넘길 약속을 정했던 것이지요. 대금은 10량.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충분히 받을 만한 값이었습니다. 다음 보름날 밤에 실행하자. 옥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날 밤이면 대감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었고 다른 하인들도 휴식을 취할 터라 하연을 몰래 내보내기에 적절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연 주변에는 그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에서 약초를 파는 백초이였지요. 초이는 어린 시절부터 하연과 친하게 지냈던 처녀로 언제나 하연을 친자매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심대감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초이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옥난이 평소와 달리 밤늦게 누군가와 은밀한 만남을 갖는 모습을 목격한 후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지요. 하연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것 아닐까? 초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연의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옥나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날 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강희연이 심대감 근처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 일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야간 순찰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의 음모와 초이의 우려, 그리고 이연의 순찰이 한 점에서 만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름날이 밝았습니다. 옥난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날 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장터에 신기한 관상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진 것이었지요. 강운석이라 불리는 일은 노인은 떠돌이 관상가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알아맞히는 신통한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장터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요. 어제 한 상인의 관상을 보더니 3일 안에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는데 정말로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별이 왔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연은 평소와 같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옥난도 하연을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평상시처럼 보냈던 것이지요. 장터에 도착한 하연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사람들 사이로 빗짚고 들어갔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강운석이었지요. 그의 눈은 깊고 맑아서 마치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관상을 보고 있었는데 노인은 그 부인에게 올해 안에 큰 재물이 들어올 것이라 예언했지요. 바로 그때 강운석의 시선이 사람들 뒤편에 있던 하연에게 향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저기 있는 처녀, 이리 나오시오. 강운석이 하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하연을 바라보자 하연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만 하러 온 것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나와야 하오. 처녀 같은 상은 처음 보는 구려. 어쩔 수 없이 하연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지요. 강운석은 하연의 얼굴을 오랫동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이상하다. 이 처녀는 여종이라 했는가? 구경꾼 중 하나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강운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 이 처녀는 천한 신분이 아니요. 이마의 기골이 고귀하고 눈가의 빛이 범상치 않소. 무엇보다 입과의 복록의 기운이 가득하니 이는 큰 부귀와 재물복이 따를 상이요.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여종이었다고 말했지만 강운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반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소녀의 골상을 보니 분명 양반가에서 태어난 상이며 더구나 정실 소생의 상이요. 이 말에 구경꾼들이 더욱 떠들썩해졌습니다. 보시오. 이 처녀의 인당 부분을 보면 타고난 재물복이 남다르오. 앞으로 큰 부를 누릴 것이며 그 부를 사람과 나누며 살 것이요. 더구나 이 처녀에게는 귀인이 나타날 것이요. 그 귀인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풀리고 본래 자리를 찾게 될 것이요. 하연은 이 모든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운석의 확신의 참말에 장터는 완전히 들썩였고
하연에 대한 소문은 그날로 온 마을에 퍼져나갔지요. 이 소식은 곧 심대감 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옥난과 윤채는 이 소문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님, 저 관상가가 하연을 두고 양반과 딸이라 했다니요. 윤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영감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으니 더욱 서둘러야 한다. 오늘 밤 계획을 실행하자. 옥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던 것이지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돌아온 하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정말로 자신이 양반가에서 태어난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연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나는 약속한 대로 평안도에서 온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하연을 데려오기만 하면 되었지요. 자정 무렵에 뒷문으로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지만 운명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의 약초집에서 백초이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신대감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었지요. 낯선 사람들이 밤늦게 대감 뒷문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본 초이는 직감적으로 하연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서둘러 관아에 알려야 해. 초이는 밤길을 달려 관아로 향했습니다. 한편 강희연은 야간 순찰을 돌며 심대감 근처를 지나고 있었지요. 관상가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옥난의 음모가 성공할지, 하연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옥난은 하연을 부르기 위해 행랑채로 향했지요. 하연은 관상가의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며 옥난이 들어왔습니다. 옥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연아, 일어나거라. 지금 당장 나와라. 갈 곳이 있다. 하연은 영문을 모르겠지만 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조용히 따라 나섰지요. 옥난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하연을 재촉하며 뒷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백초이는 관아에 도착해 야간 근무를 서던 포졸에게 급하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심대감, 되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강희현을 당장 불러달라. 초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포졸이 서둘러 이연을 불러왔고 이연은 초이의 말을 듣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뒷문 근처에서 하연을 기다리고 있다. 초이의 증언에 이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품고 있던 의혹이 현실이 되려는 것 같았지요. 이연은 다른 포졸 둘을 데리고 심대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옥나는 하연을 데리고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하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감히 묻지 못하고 따라갔지요. 뒷문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평안도에서 온 기방 관계자들로 옥난과 미리 약속을 정해둔 상태였지요. 남자들 중 한 명이 옥난에게 약속한 물건을 가져왔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자신이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옥난은 차갑게 하연에게 저들과 함께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지만 옥난은 묻지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하연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을 느꼈지만 낯선 남자들이 하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담 너머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연과 포졸들이 도착한 것이었지요. 거기서라. 이연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깜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졸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서둘러 도망치려 했지만 이연의 빠른 몸놀림에 하나씩 붙잡혔습니다. 옥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고 했지만 옥나는 이는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얼버무렸지요. 하지만 이연은 한밤중에 여종을 낯선 자들에게 넘기는 것이 어찌 집안일이냐며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이연의 조사 결과 붙잡힌 남자들은 평안도 기방에서 온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옥란이 하연을 기방에 팔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이는 명백한 인신매 행위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연은 옥란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옥란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하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옥란이 결국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이연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으로 하연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연은 하연을 임시로 관아에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고 옥란과 윤채는 더 이상 함부로 하연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지요. 백초이는 하연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친자매처럼 아껴온 하연이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었지요. 이제 안전해졌어, 하연 언니. 초이의 말에 하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고마울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옥나는 이 일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지요. 특히 이연이 하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한편 이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심대감 댁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연의 출생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갔고 그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지요. 관상과 강운석의 예언, 그리고 이번 밤의 사건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연에게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며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지요. 하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정체가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겨났습니다. 하연을 구출한 다음 날 강희연은 본격적으로 심대감 댁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과 어젯밤의 사건이 우연일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이연은 먼저 심대감 댁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하의 호적대장을 뒤져본 결과 20년 전 심대감의 정실 부인이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는 딸 하나뿐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현재 윤채로 불리는 아기였지요. 하지만 이연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 옥란도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군. 이연은 호적대장의 작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옥란의 아이는 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너무나 우연한 일치였습니다. 이연은 당시 심대감 댁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다행히 한 명의 늙은 하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장터 근처에서 품팔이를 하며 살고 있었지요. 공감,
20년 전 심대감 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소. 이연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늙은 하인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예시를 캐묻는 것은 좋지 않소. 특히 그날 일은 말이요. 하인의 반응에서 이연은 무언가 숨겨진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연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조금씩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 20년 전 그날 정실 부인은 하루 종일 난산으로 고생했습니다. 같은 시각 옥난도 몰래 산골을 치르고 있었지요. 이상한 것은 그날 밤 산파가 불이 나게 뭔가를 들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파 할미가 이상하게 행동했소. 무언가를 천에 싸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군요. 늙은 하인의 증언에 이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파는 지금 어디에 있어? 작년에 돌아가셨소. 하지만 죽기 전에 자꾸 중얼거리더군요. 죄스럽다고 하늘이 벌을 내릴 거라고 말이오. 이연은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심대감의 창고와 서고를 조사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마침 최근 관아에서 대감댁의 장부를 점검할 일이 생겨 이연은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이연은 공식적으로 심대감댁의 장부 점검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옥난과 윤채는 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관의 공무를 거부할 수는 없었지요. 장부를 점검하는 동안 이연은 틈틈이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실 부인이 사용했던 방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 방은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구석진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실 부인의 유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연의 눈길을 끈 것은 정실 부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였지요. 산고가 시작되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는데 너무 아프다. 하지만 기어이 이 아이를 낳고야 말겠다. 내 피와 살을 나눈 소중한 아이를 아이의 이마에 작은 점이 있다. 마치 복숭아씨 같은 모양이로구나. 이연은 이 대목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이마에 점이라니. 그는 즉시 하연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하연의 이마에도 작은 점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연은 더 자세히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정실 부인은 상고 중에도 아이에 대한 애정을 글로 남겼고 특히 아이의 외모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두었지요. 아이의 눈썹이 참으로 고운이 장차 미인이 될 것 같다. 손가락도 가늘고 아름다우며 귓불이 두툼하여 보기 많은 상이로구나. 이 모든 특징들이 하연과 일치했습니다. 반면 현재 윤채에게서는 이런 특징들을 찾을 수 없었지요. 이연은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깊숙이에서 정실 부인이 아이를 위해 준비한 작은 금반지가 나온 것이었지요. 반지에는 하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연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연이야말로 진짜 정실 부인의 딸이며 현재 윤채로 불리는 아이는 옥난의 사생아이였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연은 산파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파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딸이 아직 살아있었지요. 산파의 딸은 처음에는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해 전 그날 밤 옥남 마님께서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산파의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옥남 마님이 어머니에게 은백냥을 주며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하라고 했대요. 그렇지 않으면 산파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더군요. 이 증언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옥난이 자신의 사생활을 대감의 정려로 둔갑시키고 진짜 정실 부인의 딸인 하연을 여종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이연은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일기, 하연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 그리고 산파의 딸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이 하연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이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해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연에게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 주어야 해. 그리고 옥난과 윤채의 거짓된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강희연은 진실을 공개할 방법을 신중히 고민했습니다.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증거와 함께 진실을 밝히면 옥난과 윤채가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장날이 되어 장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상과 강운석도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있었지요. 이연은 강운석에게 먼저 접근하여 며칠 전 하연의 관상에 대한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영감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강운석은 오랜 경험으로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지요. 이연은 미리 부탁해둔 포졸들을 통해 신대감에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장터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옥난과 윤채가 직접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동시에 하연에게도 백초이와 함께 장터로 나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날 무렵 옥난과 윤채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하연도 백초이와 함께 나타났지요. 이연은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곧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20해 동안 숨겨져 있던 큰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연의 우렁찬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난과 윤채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연은 며칠 전 관상가가 하연을 보고 양반과 정실 소생이라 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옥난이 하연은 여종이라며 큰 소리로 반박했지만 이연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꺼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실 부인의 일기였습니다. 20해 전 실 부인이 직접 쓴 것으로 자신이 낳을 아이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적혀 있었지요. 이마에 작은 점, 고운 눈썹, 가는 손가락, 두툼한 귓불 등의 특징들이 모두 하연과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실 부인이 아이를 위해 준비한 금반지였습니다. 반지에는 하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지요.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윤채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연은 결정적인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바로 산파의 딸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옥난이 산파를 협박하여 두 아이를 바꿔치게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했습니다. 20해 동안 모든 사람을 속여온 거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강운석이 일어나서 하연과 윤채를 번갈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 지 50회가 되었지만 이처럼 명확한 경우는 처음이요. 저 처녀가 진짜 양반의 딸이요. 관상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난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20해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옥난의 고백에
장터가 순식간에 술렁했습니다. 윤채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떨고 있었지요. 그녀 역시 옥란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이어는 옥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20해 동안 죄 없는 아이의 삶을 빼앗았으니 관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포졸들이 옥란을 붙잡아 끌고 가려 하자 그녀는 하연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사과했지요. 하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아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양반가의 딸이었다니. 20해 동안 여종으로 살았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지요. 강운석이 하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본래 자리를 찾았다. 장터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반전에 감탄하며 하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백초이는 하연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친자매처럼 아껴온 하연이 마침내 본래의 신분을 되찾은 것이 무엇보다 기뻤던 것이지요. 이연 역시 진실이 밝혀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연이 받았을 충격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변화에 대해 걱정도 되었지요. 그는 하연이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옥란이 관아로 끌려가고 윤채가 시름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후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이날의 일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했지요. 하연은 이제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심대감의 진짜 딸, 정실 부인의 친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해 만에 찾은 진실이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요. 장터에서의 진실 폭로 이후 하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대감은 자신의 진짜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20해 동안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였지요. 그는 즉시 하연을 정식으로 가문의 정녀로 인정하고 그동안의 모든 것을 보상하려 애썼습니다. 하연은 하루아침에 여종에서 양반의 딸이 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온돌방에서 자며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것이 낯설기만 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인이 말했지만 하연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려고 하곤 했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이지요. 옥낫는 관가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가문을 농락한 죄, 그리고 인신매매를 시도한 죄까지 더해져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떠나기 전 그녀는 하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채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반과 딸에서 첩하로 신분이 바뀐 것이었지요. 심대감은 윤채를 내쫓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집안에서 하인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누렸던 특권과 교만함은 모두 사라졌지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강운석이 하연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관상가의 예언대로 하연에게는 진짜 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 본래의 신분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강희현이 심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하연과의 혼담을 꺼냈지요. 대감님, 소인이 감히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대감은 이미 이연의 인품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진실을 밝혀낸 은인이었지요. 그대가 우리 하연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연이의 뜻을 먼저 들어봐야겠구나. 하연은 이연의 청원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진실을 밝혀준 이연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님, 저는 강나리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하연의 대답에 심대감은
기꺼이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마을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요. 혼례를 앞두고 하연은 백초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초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연의 든든한 지지자였지요. 하연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초이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혼례일이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몰려들었습니다. 하연은 아름다운 화옷을 입고 강희현과 함께 큰절을 올렸지요. 관상가 강운석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구나. 이제 큰 복이 따를 것이다. 혼례 후 하연과 이연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하연의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하연의 강인함을 더욱 사랑했지요. 몇 달이 지나자 하연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관상가의 예언대로 하연의 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행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관상가가 예언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과 복을 나누며 살았지요. 가난한 이웃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처지의 여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종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지요. 우리 모두는 하늘 아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연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하연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요. 이연도 포졸에서 승진하여 현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연과 함께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지요. 두 사람의 덕스러운 행정으로 고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 하연은 예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우면서도 총명했지요. 강운석은 아이의 관상을 보고 이 아이 역시 큰 복을 타고났다고 예언했습니다. 한편 윤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하연은 그런 윤채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요. 윤채는 하연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요. 하연의 따뜻한 말에 윤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하연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지요. 강운석의 예언대로 하연은 큰 부귀를 누렸지만 그 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 하연의 선행 덕분에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지요. 어느 봄날 하연은 정원에서 딸과 함께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이 피 흩날렸지요. 하연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여종으로 살았던 고단함도 진실이 밝혀지면서 겪었던 혼란도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 하연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늘의 뜻은 사람이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거짓으로 진실을 감춘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심하연은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결한 인품과 따뜻한 마음씨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반면 윤채와 옥란처럼 질투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악행 때문에 파멸을 맞이한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친다. 출신이나 지위가 아닌 선함과 정의로운 마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또한 올바른 사람은
용기와 지혜로 진실을 지켜야 하며 그 선함은 결국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선함을 존중하고 자신의 마음속 악한 감정은 경계하며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새 며느리의 운명, 그리고 시아버지의 비밀.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어느 작은 마을에 재산도 넉넉하고 인심 좋은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자이긴 하지만 그만큼 인심도 좋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감님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에게는 귀하게 기른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세 아들 모두 용모가 준수하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영감님은 아들들이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자 각각 훌륭한 신부감을 맞아 장가를 보내기로 했지요. 첫째 아들은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처녀와 혼인을 올렸고, 둘째 아들은 인근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얌전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먼 고을에서 미모와 덕망이 뛰어난 여인을 데려와 혼례를 치렀지요. 세 아들이 모두 혼례를 치른 날, 영감님 집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이제 영감님 댁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세 아드님 모두 이렇게 훌륭한 아내들을 맞이했으니 앞으로 이 집안은 날마다 복이 넘칠 겁니다. 영감님도 흐뭇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아들 셋을 이렇게 번듯하게 장가를 보내니 이제 내 소원은 다 이룬 셈이지. 이만하면 하늘도 나에게 크게 복을 내린 게야. 이후 영감님의 집안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집안 살림도 부지런히 꾸려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영감님을 도와 집안의 재물을 늘려가고 둘째 아들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해 하며 마을의 존경을 받았지요. 막내 아들은 공부가 뛰어나 마을 아이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감님은 날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세 아들과 착한 며느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내게도 오는구나. 이렇게 영감님의 하루하루는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집안을 이끌어가며 영감님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영감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영감님처럼 훌륭하고 복 많은 사람은 정말 드물지. 저 집안엔 늘 웃음꽃이 피니 우리도 덩달아 기쁘구나. 이렇듯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은 영감님의 가족이 있어서 더욱 밝고 따뜻한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영감님은 자신과 가족에게 찾아온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던 영감님의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며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비바람인 줄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아들이 심한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알아누봤습니다. 마을의 의원을 급히 불러 모든 방법을 써보았지만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영감님은 큰아들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했으나 결국 큰아들은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다니. 애비가 얼마나 죄가 많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냐. 영감님의 통곡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졌고 의원도 원인을 찾지 못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아들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감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요. 하늘은 영감님의 슬픔을 다 헤아리지도 않은 듯 끝내 막내 아들마저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영감님과 며느리들은 필사적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정하게도 막내 아들마저 데려가 버렸지요. 영감님은 막내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들 셋을 모두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모진 벌을 내리십니까? 영감님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했지요. 며느리들은 망연자실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영감님의 집안은 한순간에 비탄과 슬픔으로 뒤덮였지요. 마을 전체가 함께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깊은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잃고 난 후 영감님의 마음속은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갑작스레 과부가 되어 슬픔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영감님은 며느리들이 겉으로는 의연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나야 늙어 이렇게 되어도 곧 저승길에 들어설 날이 멀지 않지만 젊은 며느리들은 어쩌란 말인가. 저 착한 아이들이 이대로 평생을 혼자 지내는 것을 어찌 볼 수가 있겠느냐. 영감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나 마음의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장을 보러 간 길에 우연히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지요. 아이고, 저 집안이 어찌 저렇게 되었을까. 며느리들이 아직 젊은데 평생 과부로 지내게 생겼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 말을 들은 영감님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며느리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 영감님은 더욱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는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어찌하여 일이 불행해져야 하는가?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아이들이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을. 영감님은 며느리들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밤낮으로 탄식했지요. 그는 자신이 죽고 난 후 며느리들이 홀로 이 집안에서 외롭게 늙어갈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큰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영감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도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거늘. 예, 늙은이 때문에 네 인생이 막히는 것이 마음 아프구나. 큰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며 대답했지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어찌 아버님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감님은 큰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되돌려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당시 풍습상 과부가 다시 출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며느리들의 마음 또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문제였지요. 영감님은 이 문제로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며느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도 피할 방법이 없을까? 그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며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며느리들의 걱정 또한 커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잠도 잘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세요? 영감님은 그런 며느리들의 걱정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들 걱정만 더 늘려놓는구나. 마침내 영감님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이 늙은이가 희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 좋은 방도를 찾아야겠다. 그날 밤 영감님은 마을 어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지요. 부디 하늘이 도와주셔서 이 늙은이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감님은 깊은 고민 끝에 며느리들의 재원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며느리들에게 말을 꺼내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며느리들의 마음도 다칠까 염려스러웠지요. 그래서 영감님은 조용히 며느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묘안을 생각해내고자 했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며느리들이 내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지. 그럼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그 아이들도 마음 편히 내 말을 따를 수 있을 테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덜 보게 될 것이야. 영감님은 조심스럽게 꾀병을 부릴 계획을 세우며 혼자 웃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서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중얼거리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별짓을 다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 체면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먼저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영감님은 며칠 동안 꾀병을 연습하며 어디가 아픈 척해야 가장 그럴듯한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식사도 조금씩 줄이고 몸을 더 약하게 보이기 위해 잠도 줄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영감님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세요? 영감님은 속으로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야,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늙으니 그런 거지 뭐. 며느리들이 더욱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영감님은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자신의 결심을 굳게 지켜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영감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꾀병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다잡으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영감님은 계획했던 대로 자리에 누워 깊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벌써 아침이 밝았어요. 진지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하지만 영감님은 자리에서 힘없이 중얼거리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단다. 이렇게 괴로워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구나. 며느리들은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시 문 앞에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 겁니까? 영감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목소리에 힘을 실어 진지하게 말을 이었지요. 내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홀로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들 인생을 맡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럽고 한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 말에 며느리들은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며 문을 열고 들어와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영감님은 며느리들의 간곡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의지가 없다. 며느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영감님은 어렵게 숨을 고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새롭게 출가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늙은이가 너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아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 부탁을 꼭 들어주렴. 며느리들은 뜻밖의 시아버지의 말에 놀라움과 당황함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시아버지의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긴장과 슬픔이 방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안과 그 뜻밖의 부탁을 듣고 난 후 며느리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세 며느리는 서로 마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고 큰 며느리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을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아버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요. 저희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로 저희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를 위해 꾀병까지 부리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데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이 저희 때문에 더 아프시거나 마음 상하시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며느리들은 밤새워 긴 대화를 나누며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세 며느리는 시아버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대표로 앞으로 나서서 침착한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님,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진심 어린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아버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이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결심해 주니 내가 더는 걱정이 없겠구나. 이제 나도 편히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한 번 더 느끼며 서로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결심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재혼하기로 결심한 후 시아버지는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며느리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지요.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들, 실은 제가 며느리들을 다시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좋은 인연을 추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마을 어른들은 영감님의 뜻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놀랐으나 이내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그래,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시여. 젊은 사람들이 평생을 홀로 지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여. 그럼 우리가 좋은 집안을 찾아보겠소. 마을 어른들은 그날부터 인근 마을을 다니며 적당한 집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점차 영감님의 깊은 마음과 며느리들의 효심에 감동하며 돕기 시작했지요. 한편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의 혼례를 위해 집안을 정리하고 혼수를 준비하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영감님은 창고에서 비단과 가재 도구들을 꺼내어 정성껏 손질하며 며느리들이 새로이 출가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들 또한 각자의 마음을 다잡으며 새롭게 맞이할 삶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지요. 큰 며느리는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여 혼수 이불과 옷가지를 정성껏 준비했고, 둘째 며느리는 요리를 연습하며 새로운 집안에서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어른들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만들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며느리들은 함께 준비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나누었지요. 그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아버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보답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해. 이렇게 재혼 준비 기간 동안 시아버지와 며느리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준비 과정 자체가 새로운 행복과 화목의 시작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 역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따뜻한 관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들의 재혼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와 며느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지요. 집안 곳곳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슬픔이 묻어난 깊은 한숨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며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이 늙은 이를 잘 따라주어 고맙다.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딸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어디를 가든지 아버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아버님,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 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를 꼭 안았지요. 며느리들의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윽고 며느리들은 준비된 가마에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멀어져가는 가마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지요. 며느리들이 행복한 새 가정을 찾아가는 길이지만 시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이들아, 이제 나를 잊고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 살아라.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란다. 며느리들이 떠난 뒤 영감님은 홀로 남겨진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 눈물이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텅 빈 듯한 간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며느리들의 손길이 묻어있는 살림살이들이 영감님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이들이 떠나니 이 집안이 이래도 크게 느껴지는구나. 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오랫동안 정성 들여 키워온 꽃들과 나무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모든 것이 마치 떠난 며느리들과 아들들의 모습을 닮은 듯해서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이니 이제 내가 이곳에 더 머물러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영감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여행 보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옷가지와 식량만을 챙겨 넣으며 과거의 흔적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 했었지요. 이윽고 떠날 준비를 마친 그는 다시 한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마다 들어가 벽을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건넸지요. 고마웠다. 집아, 이 늙은이가 여기서 행복했던 날들을 결코 잊지 않으마. 영감님은 마을 입구에 이르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몰려나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영감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의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야 아이들도 새 삶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지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더 이상 말리지 못한 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은 사람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서서히 마을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고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홀로 길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갔지요. 아이들아, 이제 나를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늙은이는 어디에 있든 너희들의 행복을 빌고 또 빌겠구나. 영감님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 삶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정처 없이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간 산길을 따라갔던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자 그는 작은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작은 주막으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가득했지요.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주인은 온화한 미소로 영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감님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주인이 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며 영감님은 주막 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러던 중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노인은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먼 곳에서 오신 모양인데 얼굴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노인은 영감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은 낯선 이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길을 떠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운명이란 때론 뜻하지 않은 길에서 펼쳐지기도 하지요. 영감님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영감님과 노인은 주막에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영감님이 그동안 겪었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어르신께서 자식들을 위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은 분명 하늘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은 이미 어르신 안에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도 노인의 목소리에는 영감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감님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영감님은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 깊고 편안한 잠을 잤던 덕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요. 그는 주막 밖으로 나와 깨끗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어젯밤 만났던 신비로운 노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지요. 어르신, 이제 마음의 짐은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영감님은 밝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모두 노인장 덕분입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영감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식과 며느리들을 위해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선행을 하늘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영감님은 노인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영감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사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르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며느리들을 다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 그 큰 마음과 용기에 크게 감동하여 어르신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영감님은 믿기지 않는 듯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제게 그런 큰 축복이 내려진다는 말입니까? 노인은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서히 사라졌고 영감님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영감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발걸음으로 다시금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선 며느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았지요. 며느리들은 영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기뻐요. 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감님의 손을 잡았고 둘째와 막내 며느리도 환한 미소와 함께 영감님을 반겼습니다. 너희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구나. 며느리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며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영감님은 저녁 내내 며느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들이 다시 찾은 행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도 큰 평화와 기쁨이 넘쳤지요. 그날 밤 영감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들들이 보였고 그 뒤편엔 희미한 빛 속에서 한 여인이 영감님을 향해 손짓했지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슬픔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인연이 될지도 모르지. 그렇게 그는 이끌리듯 길을 나섰고 날이 어스름해지자 길가의 어느 집을 찾아갔지요. 그리곤 그 집 앞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한 중년의 여인이 맞았습니다. 뉘신지요? 저는 먼 길을 걷다 이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집으로 발이 향하더이다. 혹시 제가 무례하지 않다면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요? 날이 어둑하니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며칠 전 꿈에서 어떤 분이 제게 하늘이 보낸 인연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본 분이 어르신과 모습이 같군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부유하고 인자한 노인은 세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자신의 슬픔보다 며느리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희생적인 선택을 한다. 이러한 그의 선행과 사랑은 마침내 며느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새로운 행복을 가능하게 만든다. 반면 인간의 탐욕이나 이기심 혹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공동체와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선함과 배려, 희생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배우며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다.